안녕하세요.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1부 뉴스 브리핑 한결의 20일 하영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예, 한겨레 20일 하영 기자입니다. 예, 그 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 이제 안티 하영 이건 없어졌어요? 조금 네? 덜해졌어요? 안티요? 예. 아니 뭐 제가 여전히 많아요? 네. 그 말 조심하면서 살라 그랬잖아요, 제가. 제가 무슨 말실수를 나 그건 알았어. 자신의 억산 자신이 하는 뉴스 거지, 브리핑 뭐. 하시죠. 네. 자신의 억산 자신이 하는 거지. 예, 뉴스 브리핑 그거 하려고 왔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감회가스러우시죠? 왜요? 다스가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잖아요. 아, 다스가 뭐 해준 말인지 알아요? 다스스? 아니야, 다 죽었어. 아하. 다 죽었어. 좋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예. 다스의 관계가 드디어 드러날까요? 아하. 네. 오늘 정식 아하. 출범합니다. 예. 예, 동부지검 팀이죠. 일종의 특임 검사를 두기는 그렇고 특임 검사라고 하면 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그렇죠. 특별 검사는 아니고 특임 검사라고 하게 되면 검찰 내부에서 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그것만 수사를 해라. 네. 라고 특임 검사를 임명해 주면 좋겠지만 일종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죠. 그렇죠. 그렇게 예. 되다 보면 지금 검찰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임 검사는 아니지만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동부지검에다 내렸을 땐 동부에 일단 선수들이 많다. 그렇죠. 동부가 이것에 믿을만하다. 특화된 수사팀이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정호영 특검팀에 예. 윤석열 현재 중앙지검장이 파견으로 나갔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본인들 스스로 예, 객관성을 또 동부지검에다. 다른 방식으로 예. 예, 확보하겠다. 지금 검찰총장이 누구죠? 문무일 총장이죠. 예. 문무일 총장이 칼을 빼든 것 같아요. 그렇죠.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그리고 12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을 한 부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다스가 BBK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 예. 여기에서 이때 직권남용이 있었냐. 그렇죠. 직권남용이 있었나. 여기에서 이제 외교부가 동원이 됐는지 청와대는 움직였는지 이 부분은 서울중앙지검이 합니다. 예, 이 부분 서울중앙지검.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직권남용 부분은요. 2020년까지로 공소시효가 좀 미뤄져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뭐랄까요. 세밀하게 들여다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실소유주가 누구냐라는 부분은 예. 공소시효가 실제로도 며칠 남지 않았죠. 정호영 당시 특검이 현재 변호사인데 그렇죠. 쓸데없는 기자회견을 한 번 했죠. 뭐 그런데 큰 영향은 없을 걸로 아니요. 봅니다. 그 왜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뭐냐면 네, 비자금 조성이 아니라 직원의 횡령이었다. 그렇죠. 그때 말단 여직원이었거든요. 가게 네. 입사한 지 몇 개월 안 돼. 네, 그럼 직원의 횡령인데 그 직원이 또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횡령을 했단 말이에요. 2003년서부터 2008월이니까. 네, 그럼 직원의 횡령이면 본건과 관련 없더라도 횡령 혐의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것을 검찰이나 이런 데다가 넘겨야 되거든요. 네. 다른 부서에게. 네. 이거는 자기 책무를 방기한 거죠. 그렇죠. 제가 본안과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 실소유주를 규명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호영 특검의 기자회견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어쨌든 말씀드린 정호영 거고. 특검이 당시에 봐주기식으로 덮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그렇죠. 아하. 그렇기도 하고요. 예. 실제로는 그때도 말은 나왔었죠. 다만 규명되지 않았을 뿐이고. 규명되지 않았을 뿐이다. 사필 규정입니다. 예. 그때 검찰에서는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는 제3자의 소유다. 제3자라고 했고. 그런데 특검에서는 예. 이상은 씨 것이 맞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 사실 제3자라고 얘기하는 게 더 솔직한 거였죠. 그렇죠. 솔직한 거였죠. 네. 검찰이 본연에 왜냐하면 그때 검찰은 나름대로 참여정부 끝 무렵의 검찰이었기 때문에 5년 동안 정치색을 좀 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객관적으로 발표하려고 노력을 했고 특검은 꼬리곰탕 먹고 취했고. 그리고 실제로 후배들이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후배 검사들이나 동료 검사들이 보고 맞아요. 있고 사건은 남습니다. 예. 그래서 역사가 이것을 다시 규명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창고에 들어갔다 언젠간 다시 나오는 거죠. 캐비넷을 여는 거죠. 캐비넷을 여는 거. 예. 어허. 오늘 본격적으로 수사팀이 출범을 하면은요. 예. 이제까지 다스 의혹 취재해온 주진우 기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예,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요청을 했죠. 네. 자, 그런데 120억의 실소유주가 네.
만약에 150억의 용초가 나온다면, 네.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 또 대선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 돈이 맞습니다. 대선하는데 흘러 들어갔다. 그럼 대선은 누구 대선이었나요? MB 대선 아니었나요? 이 정도면 삼척 그렇죠. 동자도 추정할 만하다. 추정할 만하다. 예, 추정할 다만 만하다. 검찰은 예. 이것의 근거와 증거를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동부지검으로 간 사안에 대해서요. 어라 중앙지검이 하는 동부지검으로 갔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많을 텐데요. 실제로 팀장을 맡게 된 문찬석 동부지검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문찬석입니다. 몇 기인가요? 기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예, 23기 아니면 24기죠. 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23기가 검사장을 달았고 24기가 올해 차장으로 승진했으니까요. 정확하십니다. 그럼요. 역시 예. 법조 쪽은 정확하십니다. 기업 관련 수사에 정통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기업 관련 수사. 예, 주가 조작이 주특기입니다. 아하. 조작이 주특기가 아니죠. 주가 조작을 잡아내는데. 예, 그렇죠. 3차장 예. 한창훈 검사하고는 누가 한수위인가요? 이런 표현을 쓸지 모르겠는데. 한창훈 맞죠? 한창훈인가? 한창훈. 예. 막상막하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창훈 검사가 27기. 네. 27기의 에이스. 네. 이른바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으로 불리는. 이 문 검사 같은 경우에는 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도 지냈어요. 오호. 예. 그래서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선수다. 네. 검찰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선수가 붙었다. 네, 지켜볼 일입니다. 예. 그리고 주진우 기자도 오늘 출석해서 이러저러하게 도움을 많이 줄 것이니까요. 예. 네. 주진우 검사가 어제 주진우 기자. 주진우 기자가 네. 어제 밤 정확하게 12시쯤에 네. 검색 순위 6위에 올라가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들여다봤더니 바로 참고인 조사로 예. 출석한다. 그렇죠. 예. 저는 이 실시간 검사하는 것 때문에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자요. 어제 그 봉도사님 실시간 검색은 안 나온 것 같죠? 저는 안 나오죠. 제가 왜 나옵니까? 그렇죠. 예, 네. 다 죽었어. 다 써. 알겠습니다. 자, 예. MB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715건 대통령 기록관에 봉인됐다. 이건 뭔가요? 이것 또한 의미는 아주 커 보입니다. 예. 어떤 부분이냐면 국정원하고 경찰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을 추정케 만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작성된 문건 715건입니다. 예. 이게 개입이라는 말은 좀 너무 완화된 표현이고요. 사찰이죠. 그러니까 당시 야당 정치인을 사찰한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견약 물밑 움직임의 촉각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민주당 조선일보의 박원순 죽이기 기획 주재설의 촉각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요 정봉주도 있던데. 네, 그렇죠. 예. 2040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뭐 이렇게 해서요. 청와대에서 유력한 야당 정치인이나 SNS와 관련돼서 아주 매우 지대하게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 같은 경우에는 사찰 문건이네요. 그렇죠. 이 문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청와대가 어느 정도 개입이 되어 있는지도 들여다봤어야 하고요. 예. 다만 이 문건들이 당시에 디도스 사건 때 그 만들어진 특검팀에서 확보를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수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판단을 해서인지 압수물 처분 규정에 따라서 반환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지휘 라인을 보면 황교안 장관이나 김진태 총장, 뭐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있어서 이게 과연 공명정대하게 반환이 됐느냐, 그리고 이 내용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또 수사를 해 보면 어떤 범죄 혐의가 드러나느냐, 또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혹시 등장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의혹들, 이런 의심들이 충분히 제기될 만합니다. 반환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된 거죠. 이관입니다. 이관이죠. 예, 이관입니다. 그래서 이 봉인된 부분을 네. 고검장인가요? 고검장의 영장이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는데 들여다보겠다는 겁니까? 안 들여다보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은 필요합니다. 왜 판단이 필요하냐면요. 예. 이게 지금 감찰 중에 지금 나온 거잖아요. 아하. 감찰 중에 나온 거고 어디 감찰 중이에요? 대검에서 특별감찰단에서 지금 파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관련자 20여 명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이 또한 덮었다고 예.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감찰단이요. 예. 지금 아니, 감찰단은 그때 당시에는 덮은 거죠. 덮은 거죠. 당시에는 덮은 거고 지금 감찰단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신중하게 좀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명정대하게 처리가 돼야 하겠죠. 예. 예. 그리고 MB와 관련된 지금 군사이버사령부라든가 국정원 댓글 정치 개입 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다스 문제하고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것도 기록관에 봉인된 것을 들여다볼지 네. 말지는 대검이 고민에 빠졌겠네요. 예,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 오늘 검찰이 방문 조사한다. 예, 예, 이거는 실시간 검색어도 떴었는데요. 예.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입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구치소 방문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하는데요. 예. 지금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어요. 보이콧하고 있어서 이 방문 조사 또한 제대로 응할지 이것은 미지수입니다. 예. 응하지 않을 것으로 사실 전망하고 있고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포함해서 화이트리스트나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예. 이거하고 포함해서 박근혜 대통령 근황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독방 예. 지금 있죠? 예. 3.5평입니다. 3.5평 꽤 넓은 거 이만해요. 지금 우리 지금 스튜디오가 스튜디오가 3.5평인가요? 요거보다 조금 작습니다. 아 그래요? 예. 평소에는 방청소 식사 설거지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예, 그리고 1시간 정도 걷는 운동 매일 하루에 1시간 정도 걷는 운동이 있나 봐요. 원래 서울구치소는 30분 주는데요. 네. 전직 대통령이니까 뭐 조금 더 주겠죠.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독서를 하는 것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말씀 조금 드릴까요? 김주영의 대하소설 객주. 아하. 재밌는 건 만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 예, 바람의 파이터라는 바람 파이터 배달. 예, 최배달이 예, 나오는. 최배달 만화고 우리 20년 전에 본 건데. 그렇죠. 예. 예. 이게 그 넘버 3 아시죠? 그 예. 영화. 예. 그 넘버 3에 나온 대사로도 유명하죠. 너 소야? 일로 와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너 소야 이리 와봐. 예. 빡 치킨 거 소뼈 예. 부러뜨. 예. 소 부러질 뿔 때까지. 예. 예. 소 뿔 부러뜨리고. 예. 오호. 뭐 그런데 바람의 왜 이거를 파이터. 오. 왜 이거를 읽고 있을까? 뭐 이런 해석도 등장합니다. 예. 예.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인물들의 모습. 뭐 이런 것 때문에 읽고 있지 않나? 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을 스스로 역경이라고 생각하는 원래 거죠. 꿈보다 해몽이에요. 네. 예. 다음 뉴스 포항 여진 계속되고 있다고요? 지금 26일 오전 4시 5분쯤에 예. 포항시 북구 북쪽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예. 어제죠. 여진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지진입니까? 여진입니다. 여진이에요. 이재민들은 여전히 체육관 생활하고 있는데. 예, 체육관 생활하고 있고 사실 날도 춥잖아요, 지금. 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감소하던 이재민이 조금 더 늘었어요. 왜요? 이게 피사의 아파트라고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아파트가 개성 기운 아파트. 거군요. 예. 그래서 안전 점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23일 날 예. 30여 가구가 대피소로 옮겼어요. 이게 안전 D등급 좀 나왔나 보네요. 예. 그래서 거주하기가 D등급인 불가능하다. 예, 거주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좀 감소를 하다가 예. 흥해 실내체육관에 4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아하. 400명 정도 있고요. 독도 체험 수련관에 117명, 232가구나 아직도 연말에 있습니다. 진짜 그 국민 모두 여러분 모두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고요. 네. 정부 관계자들도 좀 관심을 갖고 빨리 거주지로 임시 거주지를 좀 만들어갖고. 그럼요. 이게 텐트 생활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요즘 독감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예. 체육관에 독감 걸리면 또 한 번에 쫙 퍼지니까. 네. 알겠습니다. 포항 이재민 관심 가져주시고요. 하영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한겨레 11 하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 언니 뉴스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안녕하세요.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송년 특집 2017년을 흔든 언니 뉴스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오늘은 아무 패널이 다 계시구나.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우리 유령입니다.
함께하실 분 누구시죠?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양지열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고란 사이.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아,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니 구순잔치를 했는데 고란사를 못 불렀네요. 근데 양 변호사님, 근데 어제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어떤 지금 아침 방송 하시잖아요. 이게 와. 예, 아침 방송 메인 앵커, 해갖고 메인 앵커. 메인 앵커. 그 이제 그 양 변호사님이 그랬대 PD한테 다른 걸 다 접고 여기 집중하겠습니다. 나겠다. 그랬더니 우리도? 그냥 자유롭게 하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또 그게 그 팩트예요. 가짜 뉴스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PD와 저는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가짜 뉴스죠. 근데 네. 가짜 뉴스다 그랬어. 예. 왜냐하면 양지열 변호사가 그럴 뿐이 아니다 절대로. 언니 저희를 뉴스를 버리시면 안 버릴 되죠. 뿐이 아니다. 그렇지. 아니 근데 언제까지 해요 그거? 아직 논의가 안 됐습니다. 왜 다른 방송 스케줄을 제가 여기서 얘기를 논의를 하고 아니 있는데. 나는 메인이 되라고 막 계속 박수를 치고 있거든. 어차피 겹치는 시간이 아니니까 네.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우리를 아니 고 기자님이 또 우리를 어여삐 굽어 살피소서. 왜 예. 그러세요 연말에 갑자기? 아,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야. 예. 세상에. 평소에 잘해주시지 갑자기. 자, 오늘은 송년 스페셜 2017년을 흔든 언니 뉴스를 골라봤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예. 뭐예요? 예, 2017년을 흔든 언니 뉴스 첫 번째. 예. 82년생 김지영 신드롬을 가져왔습니다. 예. 혹시 봉도사님은 읽으셨죠? 읽었죠. 예. 이게 조남주 작가의 소설인데요. 예. 이 82년생 김지영이 정말 많은 여성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실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화죠, 사실은. 아, 실화죠. 실화죠. 예. 그리고 실화의 이 베이스를 둔. 이게 네. 82년생 김지영이 왜 제목이 82년생 김지영인지 몰라요. 그 82년생 중에 김지영이? 가장 많은 여자 이름이 김지영이래요. 네. 오, 네.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예요? 네, 예. 예, 가짜 이거- 뉴스 아니에요? 아니 실화입니다. 실화. 그 실화인데 83년생은 뭐예요? 제일 많은 게. 모르겠습니다. 81년생은요? 모르겠습니다. 60년생은 제일 많은 이름이 뭔지 모르죠. 모든 이름에 봉자가 들어가요. 아, 최민희가 아니라 원래 최봉이었었어요. 최봉이. 네. 근데 이 조남주 작가가요. 원래 방송 이 구성 작가를 오래 해서 나중에 이제 소설 뒤에 보시면 거기에 통계 자료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PD 수첩 작가였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아, PD수첩 작가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이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청와대 오찬 때 예. 이 책 얘기했고 대통령에게 선물한 거죠. 네, 예. 그다음에 그러면서 화제가 금태섭 됐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300명에게 선물하면서 뭐 일단 유명해졌는데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읽어본 분들이 계속 권해서 50만 맞아요.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저는 이 책을 우리 딸이 읽으라 그래서 읽었습니다. 이거 꼭 읽어야 된다고. 엄마의 의식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양 변호사님 책 보셨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예. 저는 못 봤습니다. 예, 저는 책을 펼치면서부터 눈물이 나더라고. 책을 펼치면서부터. 그리고 지금 표정이. 처음에 그 약간 치매로부터 스토리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네. 이게 어느 날 이게 그 실화일까? 그런데 여성들이 출산 이후에 오는 충격들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게 좀 이해가 그런 기억이 떠올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양 언니처럼 안 읽으신 분을 위해서 줄거리 잠깐 소개. 줄거리를 아, 오늘 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계속 공격하시죠? 공격이 아니고 배려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눈빛은 지금 레이저를 쐈어요. 봉도사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느 날 갑자기 34살 김지영 씨가 그 약간 빙의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빙의한 것처럼 해서 친정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남편한테는 네. 남편이 사귀던 옛 애인의 모습으로 빙의를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남편에게 그 못다한 얘기 있잖아요. 예. 사실은 김지영 씨의 속마음이죠. 그게 그런 얘기들을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남편이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이제 병원에 병원을 데리고 데리고 가고.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 치료 과정에서 김지영 씨가 겪은 정말 이거는 공식적인 통계 안에 숨어 있는 그 자질구레한 일상 속에서의 성차별, 일상 속에서의 비적대적 모순관계 속에서의 모든 압박 그런 것들이 운동권 용어로 써 거기다. 그게 너무나 정확한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예.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풀어나가는 거죠. 우리 옛날 학생 운동할 때 맨날 적대적 모순이냐 비적대적 모순이냐 갖고 맨날 싸웠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어떤 부분에서 좀 막 살떨리는 느낌이 드는 게 정말 우리가 겪은 모든 상황이 장면에 맞아요. 적나라하게 묘사가 돼 있죠. 그리고 저는 그 대목에서 또 가슴 아팠던 중에 하나가 낮에 그 애를 재우고 커피 1,500원짜리 커피를 사 먹는데 맘충. 그 지나가던 직장인들이 아유 팔자 좋다. 남편은 나가서 이제 개고생하는데 저렇게 앉아서 커피 마시고 맘충이라 그러면서 지나가죠. 네, 맘충.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저녁에 울면서 남편한테 얘기해.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나도 우리 집안을 일궜는데 이거 1,500원짜리 커피 하나 먹을 자격이 없냐고. 걔 막 울면서 얘기하는데 무슨 미안함이 있냐면 낮에 그 동네에서 이제 선거운동 하다 보면 낮에 이제 몰려다니면서 밥 먹고 다니는 아줌마들이 있거든. 이거 속으로 무척 욕했거든. 어머 왜 점심에. 욕하셨어요? 아니 근데 왜 그랬냐면 가장 떠들고 가장 목소리가 큰 분들이라 그러고 10,000원 넘어가면 또 그 음식점 막 욕을 해요. 9,900원이지 10,000원이 넘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그럴 때 사실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남편들은 고생하는데 저렇게 몰려다니면서 막 밥 먹고 이러는 게 속으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 게 막 미안하더라고요. 전업주부는 24시간 노동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국회에서 잘리고 난 다음에 전업주부도 해봤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세대에는 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였어요. 그런데 이 82년생 김지영의 경우는 배울 만큼 배웠고 부모들이 남녀 차별 없이 교육시킨 세대거든요.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이 어느 정도 막 그냥 초기 논란이 아니라 그냥 일상으로 자리 잡아가는 그 과도기인데 우리가 겪은 거랑 똑같은 걸 겪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참 이상했어요. 저는 굳이 책을 안 읽은 변명을 하자면 사실 이제 제 동생들이 이 또래 동생들이 있고 저는 여동생이 셋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광주에 있는 양언니구나. 한의사는 여동생이에요? 예. 남동생이 아니었어요? 아 그럼 진실 가서 약을 받아올 거. 아니 왜 여동생을 남녀 차별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근데 남비 여존 사상. 남비여존 사상이 너무 투철하시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딱 직장 생활을 하고 한 10년 정도 저랑 이제 후배들이다 보니까 급격하게 여자 후배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저는 이제 안에 있으면서 겪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제가 입사했을 때는 전체 예를 들어서 기자들 중에서 300명 기자들 중에서 여자 선배가 한 5명 있었나 그런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확 여자 후배들이 늘어나면서 이 후배들이 어떤 고생을 하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충돌이 있는지를 너무나 많이 봐서 이걸 굳이 책으로 또 읽어야 돼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게 주변에서. 달라요. 아니 근데 이제 그때 다녔던 회사는 무척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 회사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겪거든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이런 거였죠. 저는 이제 동생들이 또래가 있으니까 네. 야 어떻게 저런 얘기를 선배들이 할까라는 일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그 선배들은 또 너무나 오랫동안 남자들만 이 세상에 익숙해졌다 있으니까 정말 진짜 성희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단어들도 너무 서슴지 않고 쓰는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근데요 봤거든요. 남성들이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를 보고 너 참 예쁘다 그래서 뭐 일도 잘하겠다든지 넌 참 예쁜데 눈이 반짝인다든지 이런 얘기가 더 이상 칭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커피 1,500원짜리 하나 먹은 거를 맘충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충격받는 것처럼 칭찬으로 포장된 그런 어떤 여성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얘기들이 차곡차곡 다 여성들의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82년생 김지영이 그 약간 빙의 현상이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아까 치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그런 크고 작은 온갖 상처들이 때로는 바늘로 때로는 못으로 때로는 빗으로 가슴과 세포 때로는 빠루로. 예. 빠루는 일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빠루가? 못 빼는 거 크게 있어요. 장돌이. 그래서- 장돌이. 그래서 그런 아, 것들이 그게 다, 빠루가 일본 말이에요? 예. 다 쌓여서 근데 장돌이라면 못 알아들은데. 예. 봉도사님. 하세요. 예. 네. 다 쌓여서 그것이 이제 어느 날 빙의로도 치매로도 나타나는 거죠. 상처가 쌓여서. 이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독후감 중에 독후감이라고 제일 많았던 그리고 저도 공감했던 게 책장을 넘기면서 설마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어김없이 그 일이 난 누구나 예상하는 여성 독자들이건 누구나 예상하는 그 일이 벌어진다는 계속.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실화로. 그래서 이건 소설이 아니라 사회 보고서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소설로 포장한 사회 보고서다. 예.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개인적으로 학생 운동을 하면서 이게 그 정말 이 세상을 보는 눈에 대한 도움이 된 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운동권에서 활동하는 여성분들이 그 양성평등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투철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투철한 최민희 의원하고 20대 초반에 만났거든. 조금만 삐딱하면 그냥 진짜 이 언어의 폭력이 우리를 죽이는데. 언어의 폭력이라니요. 그건 거의 폭력 수준이에요. 이건 양성평등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아니 주링봉 씨 오늘 왜 이러세요? 근데 진짜 저는 집안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여동생이 셋이 있으면 저희 집안에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전에는 다들 남마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일남 삼녀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오히려 혜택을 받던 입장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사회가 급격하게 변해가면서 야, 이 동생들이 정말 어렸을 때 어려웠겠구나, 서러웠겠구나 하는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서 제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으면 동생들은 기다려야 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오빠가 쓰는데 왜 감히 방해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사실 그런 예전에는 문화였는데 82년생 김지영이 화제가 된 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자가 소수다 보니까 참았는데 그 부분들이 참을 일이 아니라는 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게 이제 82년생 김지영이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런 면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운명의 기시감이라는 게 놀랍지 않아요? 여동생 셋이 있는 집에서 태어나서 언니 뉴스. 근데 야 이건 우리 PD가 예지감이 있는 게 아니고 운명의 기시감이에요 그냥.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 때의 선배들, 이제 그 해직 기자 선배들이나 뭐 언론계의 선배들은 여성에 대한 배려가 있었어요. 저 있었어요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있었어요 이분도. 저는 빅이었죠 빅. 네, 굉장히 그 젠틀맨이셨는데 그런데 기분이 좋아지는데. 82년생 김지영 세대는 여성 수가 많아지면서 여성과 남성이 직장에서 경쟁 관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런 과거에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우리 선배들이나 우리 세대가 여성을 배려하던 것도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더 힘든 세대였을 것 같아요. 아니 그 할 배려라는 말이 말이 말씀할 것 아니 같아요. 배려라는 아니, 어쨌든 말이 좀 기분이 확 그런데 나빠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운동권에서 뭐 배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랑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과 뭐가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운동권 내에서 가장 문제됐던 분위기 중에서 하나도 그 남성 중심적인 문화였거든요. 마초 문화가 심했죠. 네, 근데 더 이제 심한, 오히려 최민희 더 이런 심한. 분하고 생활하면은 마초 문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마초 문화가 있었지. 한 대씩 맞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의식적으로는 혹은 교육적으로는 혹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거는 여성 평등이나 남자 평등을 얘기하면서 사실 일생활의 미시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실천이 안 되고 의식적으로도 많이 바뀌지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충돌 모순이 지금 이렇게 소설 하나로 드러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제가 그 사실 몇 년생이에요? 근데 고란 기자님, 최란 기자를. 네. 2000년생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2000학번이고 82년생이죠. 아니 아닙니다. 2000년생이라니까. 왜 얼굴이 붉어지고 아마 여성은 버벅거리세요? 네, 아, 네, 이거 뭐 그렇습니다. 나이 물어보면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02년생에게 82년이냐고 물어봐가지고. 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은 제가 약간 자랑할 게 그 책의 해설을 쓴 여성학자가 있는데요. 제 친구분이세요. 이름이 야 이게 쿠션 깔때기거든요. 네. 최근 신간도 출간됐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신간이 뭔데요? 뭔데? 나의 첫 젠더 수업이라는 책인데 누구의 읽어봐야겠다. 이름도 얘기해. 예, 김고연주고 서울시 젠더 자문관으로 있습니다. 예. 아, 네. 네. 근데 공무원이네요. 네, 네, 아니요. 비정규직입니다. 예. 근데 이 친구가 공수사님한테 안 좋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자꾸 고 기자님이. 아니 이 친구가 난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저는 이 소설보다도 뭐 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해설이 그래서 상당히 공감했는데 그 해설에서 상당히 공감했던 표현이 뭐냐면 그 맘충이란 표현. 그때 제가 애를 낳고 저도 맞아요. 맘충으로 약간 취급받는 그런 시절에 타인에 대한 돌봄이 사라진 시대에 거의 유일하게 타인을 돌보고 있는 존재인 엄마에 대한 표현이 맘충이라는 거예요. 슬퍼지려고 그랬어요. 네, 순간적으로. 저는 그러네요. 이 부분 타인에 대한 돌봄이 사라졌는데 유일하게 타인을 돌보는 존재가 엄마인데 그 엄마를 맘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보면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런 게 여성분들 사이의 갈등도 의외로 심한 것 같아요. 이건 남녀의 문제보다도 어쩔 때는 여여 갈등으로 몰아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몰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프레임 전환을 그렇죠. 사람 전화 시도하는
아니 프레임 전환 시도하는 거 맞는 것 같죠? 네, 그 코끼리도 뭔가 생각하지 이상해서 마세요. 제가 얘기할래요. 예. 예, 뭐냐면 이게요. 지금 고란사 고란 기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통계로도 네. 82년생 김지영의 어려움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82년생 김지영 세대에 기혼 여성 중 5명 중 1명이 경력 단절녀여야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경단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네. 그 경단녀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결혼, 육아, 임신, 출산 이게 91%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김지영 씨와 같은 이유로 직장을 그만뒀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5명 중 1명꼴로 경단녀라 그러는데 실제로 경단을 했다가 다시 직장을 구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 기혼 여성 중에 경력 단절 여성이거나 경력 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이 2명 중 1명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50%. 네. 알겠습니다. 최남희님 나도 읽어봐야겠어요. 정수진님 전 봉도사님 추천으로 10년 만에 구입 후 읽었네요. 제가 딱 81년생이거든요. 공감이에요. 김지영님 전 80년생 김지영입니다. 정치쇼에 제 이름이 나오다니 영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우리 사회 여성의 문제를 경단녀의 문제를 드러냈지만 가슴 아픈 스토리 아니에요. 자, 다음 이슈 고란 기자님이 골라온 뉴스요. 어떻게 보면 연결된다고도 볼 수 연결되는 있는데요. 거네요. 여혐 논란인데요. 예. 일단 이게 또 왜 2017년을 흔들었냐. 사실 2016년에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예. 여기서 여혐 논란이 불거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왁싱샵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올 7월에 혼자 예. 왁싱 이게 제모죠. 업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손님을 가장해서 찾아온 남성에게 살해가 됐거든요. 근데 이 남성이 왜 이 여성을 그 살해 대상으로 골랐냐?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에서 BJ가 해당 왁싱샵이 여성이 혼자 있는 외진 곳이다라고 강조를 했고 이런 주인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담겨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화되고 살해당했다. 그래서 여혐 논란이 빚어지면서 왁싱샵 여혐 살인 사건 해시태그가 확산됐고요. 제2의 강남역 살인 사건으로 불리면서 이 여혐 살인 공론화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처음에 이 여혐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왜 여성 혐오지라는 말을 했는데 이 찾아보니까 이 여혐, 이 여성 혐오라는 말이 그 페미니즘에서 나오는 미소지니를 번역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 미소지니가 뭐냐면 여성에 반하는 뿌리 깊은 편견,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낙인 찍거나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생각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 한국어 사전에서 이 혐오라는 말이 어떤 대상을 미워하고 싫어함. 이라고 정의하잖아요. 이유. 근데 이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성 혐오가 아니라 아예 그냥 미소진이로 불러야 된다. 여성 혐오가 가지고 오는 그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거 느낌이 그렇죠. 네. 저는 저 말이 동의가 되네요. 사실 경찰에서도 이게 여성 혐오라는 이름으로 기사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경찰에서 자체도요? 왜냐하면 강남역 살인 사건도 그랬었고 왁싱샵 살인 사건도 그랬었고 이게 여성 혐오라는 이름으로 언론에서 분류를 하는 순간 사회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남녀 사이의 갈등. 남녀 사이에. 왜냐하면 이게 성적 대상으로 바라봤다라는 것 자체가 혐오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제 미소진이라는 쪽으로 가면 그나마 페미니즘 쪽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받고 물건화시켜서 객체화시켜서 그렇죠, 본 거기 그렇죠. 때문에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면 이게 갈등으로 가지는 않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성을 인격체로 대하라는 거. 근데 여성을 싫어했기 때문에 갔다라고 네, 가버리면 맞아요. 조금 이게 남녀 간의 이상한 갈등을 부추기는 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저는 거죠. 지금 들으면서 네. 느낌이 네. 특히 이제 여혐을 쓰냐 미소진을 쓰냐 아니면 이런 등등의 그 논쟁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양성 평등에 대한 문화나 이런 언어가 아직도 미개발됐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서 이런 것이 정확하게 잘 표현되는 언어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양성 평등의 지수가 네. 그렇지 이게 여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느끼는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맞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아주 끼어드는 방법도 아주 다양해졌어요. 그래요. 예. 내년엔 더 잘 끼어들게요. 예. 그런데 그 기자들이 좀 많이 공부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혐이라는 말이 많이 공부하면 변호사가 돼요. 안 돼요. 기자 계속 해야지. 근데 여혐이라는 말이 되게 이제 한번 언론 보도에서 이게 그 프레임이 짜지면 그냥 그렇게 계속 쭉 그렇게 쓰는 가죠. 거야. 그런데 그 최초 프레임을 짤 때 저는 요즘은 이제 언론이 비판을 많이 받는데
요즘 언론 모니터를 다시 제가 꼼꼼하게 하는데 예. 좀 더 공부하고 생각해야 된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너무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네. 거. 아니 근데 근데 이제 고란 기자님을 가르쳐서 공부할 시간이 근데 없다. 고란 기자님처럼 공부를 하라. 이게 그거는 맞아요. 그 프레임상 여성 혐오라고 하면 뭔가 되게 선정적이잖아요. 예. 확 다가오고 미소진이 이 말이 어렵잖아요. 말이 어렵고. 근데 여성 네. 혐오하니까 확 다가오니까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쓰는 건데 예. 이렇게 여혐 이 여성 혐오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센세이션한 것 때문인지 지금 사회 전반에서 곳곳에서 이제 여혐 쓰고 있죠. 일단 이게 여성 혐오라는 말을 근데 쓰면서 칠판 칠판 네. 좀 모니터 좀 보면서 얘기하세요. 자, 모니터에서는 채널 고정하라고요. 3분 뉴스에 돌아온대요.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뉴스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최민희 의원님, 양지열 변호사님, 고란중앙일보 기자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과 함께하는 언니 뉴스가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화요일에는. 수요일에는 이제 삼변시대를 하고요. 목요일에는 아빠들의 뉴스. 금요일은 UFC. 월요일은 최박장. 근데 각 매주 하는 것 자체 하나하나가 레전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주일을 쭉 해보면 레전드 복수. 갑자기 근데요, 영어 시간으로. 근데요. 예. 유아인의 에어박 네. 논란은 뭔가요? 그 에어박 게이트로까지 얘기가 되는데 그게 에어박 게이트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누가 유아인을 씹은 거죠. 네, 유아인이 그래서- 의미 있는 얘기와 사회적 발언을 많이 하니까 유아인은 냉장고를 열고 에어박을 봐도 의미 있는 얘기를 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랬더니 에어박이 이제- 참 외롭겠구나. 뭐 이런. 그랬더니 유아인이 에호박으로 맞아봤음이라고 이제 농담을 했는데 예, 그게 이제 이게 커진 왜 거지. 여혐 논란으로 비화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여혐 예. 논란으로 갔어요? 비화되면서 갑자기 유아인이 그 설전이 오간 끝에 나는 페미니스트야 이러면서 난데없는 페미니스트 선언을 하면서 왜냐하면 유아인 씨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회적 개념 그러니까 그 미닝아웃을 많이 해요. 글을 참 잘 쓰시더라고요. 예. 이 배우분이 이렇게 글을 잘 쓰시나 싶을 정도로. 아니 그리고 어머? 본인 그거는 배움이에요. 배염이에요, 배염.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배움, 지금 배움에 발음 반성했어요. 잘못하면 반성했어요. 배움인데요. 유한 씨가 했던 게 어느 정도는 약간은 공감이 가는 게 뭐가 있냐면 네. 그 여성 페미니즘과 관련한 어떤 논란에서 남자들이 뭔가 말을 삐끗 잘못하는 순간 이렇게 찍힌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논의가 못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도 좀 맞아요.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쳐놓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 표출이 되기도 하고 이 생각이 바로잡을 수 있는 생각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아예 꺼내는 순간부터 공격이 맞아요. 들어와서 공감. 논의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격하게 공감. 왜냐하면 네. 저도 페미니스트예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고 발언을 잘못하는데 토씨 하나 때문에 네. 오해되는 상황이 될까봐 아예 이 논쟁에 저도 안 들어가요. 현명하다. 예. 그- 지금 양절 변호사도 그런다는 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아까 프레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여성 혐오라는 말 자체가 갖고 오는 이런 대결적 구도 이것 때문에 뭔가 말씀하신 대로 뭔가 약간 잘못하면 특히 그 화자 말을 하는 사람이 남성일 경우에는 뭔가 잘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게 여혐으로 연결이 그렇죠. 되는 너 오히려는 우호적 발언하고 지지하는 발언해도 너 뭐 가리려고 일부러 과장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시선까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서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양절 변호사님 격하게 공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우리 메갈- 남자 만나봐. 이게 막 정의당까지 같이 해서 메갈 논란으로 뜨겁고 아, 막 네. 올해 유독 뜨거웠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아까 김지영 그 네. 소설을 논란? 하면서 그 페미니즘이 부각이 되면서 그에 대한 반발로 오히려 여혐이 더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전 다른 각도로 생각해요. 음. 그 양성평등으로 가는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도 동의. 보고 예. 어떻게 보면은 남성들이 기존에 가졌던 그런 기득권이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어떤 권력이 지금 현재는 점점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무너지는 거잖아요. 잃는 게 아니죠.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거죠.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말 제대로 하세요. 남성 입장에서는 내 거 뺏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원래 어느 그런 남성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 요즘. 이제 또 남혐 논란이 아니 그걸 뺏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머 그리고 아슬아슬하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 이게 네. 오히려 더 심한데 여기에는 전반적인 사회적인 청년 실업률의 증가 이것도 한 원인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래서 진짜 남자들 입장에서는요. 분명히 그 양성평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하고 페미니즘적 그 마인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해서 말 토시 하나로 오해될까봐 말하기가 무척 두려워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성장통을 겪고 누구든지 이렇게 자기 편안하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 사회로 가줘야 돼요. 네. 양지열 변호사님 예, 꼽은 그래서 2017년 언니 뉴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가져온 것은 타임지가 시사주간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을 꼭 연말에 뽑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올해 꼽힌 타임지의 인물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여성들입니다.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벌였던 미투 운동이죠. 원래 시작은 한 2007년경부터 시작했는데 네. 사실 오래됐네요. 오래됐는데 지난해 10월경에 이제 유명인들이 거론이 되면서 급속도로 얘기가 터진 거죠. 이 뭐 헐리우드의 건물 제작자는 허비 와인스타인이 굉장히 많은 여배우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라는 것을 여배우들이 뭐 앞장서서 폭로를 했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알리사 밀라노가 자기 트위터에서 나도 당했다 하면서 이제 샵 미투라는 어떤 나도 당했다 미투라는 거를 해서 글을 올려보자라고 했더니 갑자기 정말 하룻밤 사이에 관련 글이 1200만 건이 올라오는 일이 있었고 뭐 애슐리 주드, 안젤리나 졸리, 기네스 펠트로 상상도 못할 그러네요. 여성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글자 그대로 한 80여 개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던 거죠. 예. 이게 우리는 촛불을 들어서 이 대한민국 사회 혁명을 가져왔잖아요. 소리 없는. 근데 이 미투 운동이 어찌 보면 촛불로 깜짝 놀라서 이 지구의 축을 움직여 놓은 것 같아. 우리가 무관할까? 아니요, 지구의 축을 움직였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이 파장이 어느 정도였냐면 뭐 배우들로 치면 이분들이 연관됐다는 게 저도 참 황당하긴 놀라긴 했는데 케빈 스페이시나 더스틴 호프만 같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남자 배우들이 연관이 됐었고요. 세계 정치권을 그야말로 흔들어놨죠. 알라바마에서는 공화당 텃밭인데 예. 이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결국 떨어졌고 영국에서는 국방장관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총리도 잘해서 물러났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런 성추행의 가해자였다. 가해자였다는 게 알려지면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시작을 했던 영화나 엔터테인먼트 사회에서 이제 평등 개선 위원회도 만들어졌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 스웨덴이 정말 세계적으로도 성적으로 해방된 곳이라고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했구나라는 걸 반성하는 의미에서 성폭력에 관한 어떤 처벌 내지는 기소를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도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세계의 지축이 흔들린 거예요. 근데 우리 영화계에도 요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래서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검토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랐더라고요. 예. 검찰이 검찰이 잘못된 수사 부분에 있어서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장자연 사건도 재조명을 하기로 했고요. 그거 말고는 솔직히 저는 재조명이에요? 재수사 하기로 했고요. 장자연 사건은요 사실은 벌거숭이 임금이거든요. 네. 모든 사람은 다 알아요. 다만 그 가해자만 아니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 그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전 그래서 오늘 장자연 사건은 수사를 하기로 한 건 굉장히 잘한 결정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뭐 한샘이라든가 일부 기업에서 뭐 이런 일이 있으면서 게시판 같은 데를 통해서 여성들이 비슷한 피해 사례들을 증언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걸 보는 게 성희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딱히 어떤 처벌이라든가 아니면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도가 완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들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직접적인 성폭력의 정도 뭐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당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그 전 단계에 대해서는 딱히 해결책이 아직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확산은 저는 사실 안 됐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맞습니다. 미투 운동 확산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나 뭐 예. 그 유교적 문화에 따른 좀 입 다물고 이상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독 그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가혹하죠. 예, 배신자라고 가혹하니까. 오히려 예. 프레임 씌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스토리고 취재하다가도 느끼지만 성추행을 당하면 네.
성추행 당한 그 1차 피해로 끝나지 않고 조사받으면서 또 한 번의 네. 그 피해가 오고 그렇죠. 재판 맞아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네. 피해가 오고 그 이후에 자신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에 의해서 세 번째 피해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은 미투 운동이 그럼 미투 운동이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 후진성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 실제로 보완이 돼가고 있어요. 직접적인 성폭력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인 제도가 생겨서 법적으로도 가해자인 범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법적으로 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졌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적인 희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그렇게 막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뭐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대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회사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건 회사 문 닫을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간부들이나 운영하는 사람들도 조심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민사상 손해배상도 안 되고 성희롱 단계에서 형사처벌 대상도 안 되니까 문제를 들고 나온 사람만 손해를 보는 구조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짚을게요. 올 한 해 특히 이 언니 뉴스에서 짚어야 될 정리해 줄 게 많기 때문에 속도를 붙이겠습니다. 네. 이제는 터보로 가겠습니다. 2017년을 흔든 언니 뉴스 네 번째 예. 바람 생리대 파동입니다. 지금 생리대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의 중심에 섰다는 것 자체가 사회 변화를 말해주는 것이긴 한데요. 지난 3월에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학교 연구팀하고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일회용 생리대 10종에서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러니까 TVOC라는 것이래요. 근데 이게 발암물질인데 이게 방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암물질은 피부에 접촉될 경우 신경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까지 전해졌고요. 이게 가장 많이 검출된 생리대가 뭐 릴리안이었죠. 그래서 그때 릴리안 사용자들이 부작용으로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이나 등등을 많이 호소하는 게시글이 잇따랐는데요. 이후 식약처가 5개 생리대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행했고요. 매달 7일간 하루에 7.5개씩 평생 사용해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 이렇게 결과를 내놔서 무리를 아무도 못 믿죠. 증폭시켰습니다. 예.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식약처를 믿을 수 없다 이런 논란이 일었고요. 그래서 이 논란은 지금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근데 그 특히 엄청난 충격으로 그 다가온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남성분들은 모르시지만 여성분들은 정말 거의 한 반평생. 반평생을 예. 함께하는 물건인데 저는 이게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서 정말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생리대 쓰는 게 저는 그 뭐 좋긴 하지만 약간 환경을 우리가 뭐 더럽히지 말자라는 예. 차원에서 쓴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몸에 좋은 걸 쓰자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서 요 기사를 우리가 다뤘을 때 제가 그때 이제 예, 무슨 예.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느껴보면 어른들은 오히려 이제 이 여러 가지로 사회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가리는 게 많은데 중고생 여학생들은 막 또 발랄하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잖아요. 네. 그쪽에서 사실은 얘기가 2, 3년 전에 먼저 퍼졌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중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 딸이 무슨 생리대 쓰면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걸 자기들이 브랜드를 딱딱딱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그 딸이 네. 광우병 세대거든요. 광우병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에요. 촛불소녀. 촛불소녀지. 그래갖고 너무 그런 데 많이 데리고 다녔고 좀 이렇게 불필요하게 저항적이 됐나 해서 내가 야단을 쳤거든요. 어머 그걸 아빠 왜 그러세요? 너는 그런 데 갖고 좀 선동 좀 하지 마.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싫어라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왔어요. 생일날. 네. 애들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2학년 아이들이니까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게 별로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데 6명이서 그래서 그런가? 우리 딸은 이제 좀 과장이 심하니까 어머 앞을 근데 닮아갖고 저희 삭제입니다 이거. 네, 따님의 근데 인격권을 아니 실제 보호하기 과장이 좀 위하여. 심해요. 어머 아니 싫어해요. 아들도 과장이 심하고 그래서 일단 걸러 들어야 돼요. 어머 다. 아빠 닮았다. 얼마나 더 엄마 닮았죠. 아니 근데 그 이후에 생리대 문제가 났을 때 걔들 얘기가 다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 저기 이 대목에서 저만 모르고 혹시 있었네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나 내용 보신 적 있어요?
아니, 그 본적 차원이 없어요. 네. 우리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고 그랬죠. 예, 윤리와 사상 같은 거 우리는 네. 제목만 쭉 훑고 넘어갔잖아요. 네. 지금 완전히 고대 사상가들부터 쭉 훑고 내용까지 토론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다른 세대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촛불 소녀나 예. 그리고 따님 비하는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지금 캐나다 가서 못 들어요. 아니, 근데 그런데 말씀하신 예. 걸 들으면 저는 이제 답답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몸으로 그걸 느끼고 대중적으로 어떤 확산이 돼서 어느 정도 됐을 만큼 실제로는 경험적으로는 그런 답이 나와 있는데 예. 근데 정보는 과학적으로 실험을 했다고 맞아요. 하면 이런 것들은 항상 답이 안 나와요. 그럼 법적으로도 질질 끌다가 유야무야 되고. 법적으로도 이걸 누군가 소송을 통해서 밝혀낸다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터지죠? 결국 가습기 살균제 같은 일이 그래서 맞아요. 터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리대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금으로서. 국회에서 집단 소송제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야 돼요. 뭐 그런 것도 만들기도 해야 되고요. 제발 좀 몸과 관련된 안전장치에 있어서는 좀 왜 그게 안 되죠 아직까지도? 최민희 의원님, 네. 근데 저는 그 정말 이게 이럴 때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저는 국회의원을 우리가 혹시 현직에 복귀했더라도 국회의원 하면서 방송 진행을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과 직접적인 소통하는 이게 창구가 돼요 채널이. 그거 맞고요. 국회 그래도 있으면 여의도에만 딱 갇혀 있잖아요. 우리 예. 맞아요. 국회의원들이 현역이 이렇게 겸직할 수 있는 법을 만들면 안 될까? 이게 아니 뭔가 그 거기 사전 정지 작업 전문용어로 예, 근데 밑밥하시는 어쨌든 건가요? 뭔가 프레임의 전환을. 어쨌든 정부와 국회도 가만히 있지 네.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생리대 용기나 포장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을 기재하도록 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전성분 표시제라고 예. 하는데요.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고요. 요게 들어가 있는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이 전성분 표시제로 생리대의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것도 이제 논란거리입니다. 여자들이 반평생을 몸에 그 지니고 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이 확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끊이지 않는 데이트 폭력 우리가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 쓰지 말자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이게 뭐라 그냥 그러죠? 폭력이죠, 폭력. 예. 끊이지 않는 폭력 during 데이트. 데이트 하지. 이게 일단 화제가 된 게 확실히 이제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면은 공분하게 되잖아요. 예. 이게 그 약수동에서 술 취한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서 치아를 6개 손상시킨 사건이 그걸 너무 목격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아마 몰래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 훨씬 많을 텐데. CCTV에도 다 찍힌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리고 이 주민들이 말리니까 시민들이 인근에 세우던 트럭을 몰고 돌진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이게 이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이렇게 파장이 커졌던 건데. 폭력과 충동 조절 장애와 그 네. 주폭이 다 섞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재판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2년밖에 안 줬나 싶은데 오히려 나왔고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 가해자는 이게 너무 많다라고 불복을 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데이트 폭력이 화제가 됐는데요. 예. 지난 말씀하셨던 대로 봉도사님이 우리가 이거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왜냐하면 데이트 폭력하니까 미화돼요. 예. 폭력의 사랑 싸움 같은 느낌. 그렇죠. 예. 이게 사적인 그 뭔가의 분쟁에 공권이 개입하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얘 거죠. 가정폭력에도 막 때리고 있는데 아빠가 애를 때리고 있는데 그거 때리지 말라고 그러면 집안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부인을 네. 때리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폭력은 공개돼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 데이트 폭력 수치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올해 8월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이 검거한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2만 9천여 명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 한 6,60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올해 8월 기준으로 이미 6,900명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검거 인원이 10,000명이 넘을 듯한 추세고요. 이렇게 해서 사망한 사람이 매년 평균 한 47명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한 뭐 5일에 한 번꼴로 이렇게 예. 데이트 폭력 때문에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러네. 분류를 하지 말자고는 하지만 뭔가 네. 그러니까 이름은 데이트 폭력이라 안 쓰더라도 따로 보호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는 거 조금 더 특수하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피해의 결과만 놓고 봐서 처벌을 하게 되거나 하면 예방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네. 오히려 약간 강조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네. 결혼한 부부 사이에 일어난 거라서 약간 뭐
특별하게 처우를 합니다. 경찰관이 격리 조치도 한다거나 보호소를 제공을 한다거나.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데이트 폭력은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현재로서. 그러니까 그냥 일반 형법만 적용을 하다 네. 보니까 한계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사실 남녀 사이에서 그런 정도의 폭행까지 겉으로 드러날 정도면 그 안에 그 전에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름은 뭐라고 붙이든지 간에 분류를 조금 좀 할 필요가 분류를 있다. 해서 아. 좀 아니면 가정폭력의 범위를 아주 넓히다든가 해서 사법적으로 뭔가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그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관련해 가지고 이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둬서 격리 조치라든가 뭐 그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신고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든가 뭐 신변 안전 조치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둬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더 강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데이트 폭력이라 그래서 이게 남의 애정 싸움에 간섭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하는 우리 경찰이나 검찰의 일단 시선 이게 문제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있는 법으로도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서 더 약하게 뭔가 사정이 있었겠거니 하고 봐주는 듯한 그 수사기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네. 지적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요 수사기관들이 곤욕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개입한 이후에 좀 피해자가 돌변하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강력하게 법이 만들어야 자, 하는 거예요. 샵1035 문자 보내주시고요. 마지막 임신 중절제 폐지 청원. 예. 양지열 변호사님이 가져온 뉴스죠. 아 저희도 이 시간에서도 많이 다뤘어요. 네. 그러니까 용어 자체도 낙태가 아니라 임신 중절로 해야 되고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이 굉장히 문제다. 그 조국 민족수업 같은 경우에도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가면서 예. 이게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다라고 봤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걸 이제 위헌 여부를 다시 심판에 들어갔거든요. 이미 7년 전에는 이미 4년 전에는 합헌이라고 4년 전에, 봤었습니다. 예. 이게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는 합헌이었는데 헌법재판소 구성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요.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그 헌법재판 구성원들이 5명은 위원회 뜻을 표했고 3명은 유보. 그다음에 헌재 소장 되시는 분은 검토해 보겠다. 검토해보고 사실상 이제 반대쪽이나 가까우신 사실상 걸로 반대쪽.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6대 3이 되면 6대 4가 되면 바뀔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6대 3이죠? 6대 4가 6대 3. 예. 바뀔 가능성이 있는 바뀔 거죠. 성이 있는데 종교 단체를 그렇죠. 중심으로 해서 예. 또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건. 그리고 그 네덜란드의 경우가 예. 청소년의 어떤 성교육을 확실하게 하면서 이게 임신 중절이 맞아요. 뭐 합법이다 뭐 비합법이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그 전에 성교육을 맞아요. 잘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교육부에서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올해 2017년을 흔든 언니 뉴스 다 뭐씩 얘기했던 거지만 또 새삼 정리하니까 가슴에 쏙쏙 와닿아요. 머리에 팍팍 꽂히고요. 자, 3분 인사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년에 다시 뵙는 거죠?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는 정리가 우리를 잘 버리지 되니까. 말고. 예, 알겠습니다. 자, 저는 존 레논의 우먼 듣고 광고 듣고 4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존 레논의 우먼입니다.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여의도 미신타파. 자, 뉴스의 이면을 속속들이 파헤치는 여의도 미신타파죠. 심리분석의 달인 정신과 전문의 최명규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왜 인사 안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게 방송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좀 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방송이에요. 자, 문화비평, 시대비평, 뭐든지 비평, 모두까기 비평, 경희대 이태광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잘하잖아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태광 교수님 오늘은 뭘 가져오셨나요? 그렇죠. 지금 연말인데 예. 새해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지났고. 근데 요즘에 그 20, 30대들의 새해 소망이 퇴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퇴사. 회사를 나가는 것. 오호. 그러니까 뭐 취업을 해도 그죠? 될까 말까 한데 퇴사를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새해 소망입니다. 내가 퇴사해 주겠다. 재밌어요. 이 표현이 퇴사해 주겠다입니다. 내가 퇴사하고 말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의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퇴사를 하면은 오히려 축하를 받는. 그 과거에 퇴사를 한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몰래 퇴사를 한다든가 뭔가 조금 미안스럽게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퇴사를 하는 건데 예. 이제 아주 자신만만하게 자기들 SNS에다가 나 퇴사했다라고 올리고 그걸 또 칭찬을 받고 또는 부러움을 받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왜 20, 30대들이 이렇게 퇴사에 목을 매는가? 왜 퇴사라는 것이 20, 30대의 삶에 그렇게 중요해졌는가? 그리고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이런 걸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예. 새로운 이슈예요? 근데 실제로 요새 이렇게 환자분들 이렇게 상담하다가 보면은 연말이 되면서 퇴사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으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인들을 보다가 보면은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 대부분의 회사가 바뀌고 있지만 그 회식 문화, 위아래 상하 문화 그런 게 이제 있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왜냐하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거를 위에 전달하고 싶거든요. 예.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트렌드는 바뀐다. 그러는데 계속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힘드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되게 본인의 생각은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적극적으로 일을 할 때마다 위에서는 제지가 들어오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드신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업무량 자체가 너무너무 이제 많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감당하기에. 예. 그러고 나서 이게 우리나라 이제 기업의 그 평균 연수를 갖다 하다가 보면 매년 달라지긴 하지만 예. 대기업의 평균 연령은 조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26년에서 29년으로 생각해요. 평균 연령이. 예. 근데 중소기업의 평균 연령은 12.9년에서 12.6년 사이라는 거죠. 11년에서 13년 사이. 결국은 본인이 회사에 들어가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또 이게 영원히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아하. 내가 나이 25에 들어와서 11년이 열심히 일하면 36세 제일 나이 인생에 모든 게 결혼도 하고 모든 게 제일 황금기에 예. 이 회사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황금기에 이 회사가 있을 가능성이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모든 걸 목숨을 바치고 일을 하더라도 확률상 예. 36살이 되면 이 회사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요? 한마디로 이제 회사의 그 부침이 굉장히 심하죠 지금이. 그러니까 이제 뭐 대기업을 제외하고 사실 대기업도 지금 과연 우리가 30년 뒤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기업이 존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그 퇴사 의미할 때 그 이제 그 20, 30대 젊은 세대가 네. 한 2, 3년 일했는데 자꾸만 이게 무슨 그 내 인생이 소모되는 것 같고 다 때려치고 내가 뭐 세계 여행도 한 6개월 동안 좀 모아둔 돈 같고 세계 일주도 한번 6개월 동안 하고 견문도 좀 넓히고 내 일을 하고 싶은 일을 좀 찾겠다. 내 인생을 찾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행복하신 분들, 행복한 고민을 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퇴사를 했을 때 퇴사를 하기까지 엄청난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퇴사를 했을 때 그렇게 모든 거를 할 정도의 여유가 있는 그렇죠. 분들은 없죠. 거의 없고요. 예. 그러니까 퇴사하게 되면은 당장 우리 부모님 도와드리는 돈은 어떡하지? 더군다나 지방에 올라와서 어렵게 취업하신 분들은요. 예. 퇴사하고 나서 뭔가 다른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뭔가 공부해야 되는데 혹은 대도시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 비용은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퇴사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마음 편하게 여유롭게 퇴사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어떤 편견이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 결정하기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퇴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회사 결단인 구성원들한테는 굉장한 이제 칭찬받을 일이 되는 거죠. 그러한 어려움이 어렵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문에. 또 용기를 내서 퇴사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나이 드신 그 세대, 어르신 세대가 볼 때는 이런 그 젊은 신입 사원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특임 장관이었죠. 이재호 씨가 이제 했던 말,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젊은이들의 헝그리 정신이 부족하다, 그죠? 과거 우리 세대는 그렇게 힘든 일이 있더라 꼭 참고 일을 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세대가 완전히 틀리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세대에 맞는 인간형을 요구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금방 이제 최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바뀐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대학교 때 그 민주화 운동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너네가 전주교 전쟁을 겪어봤어? 그렇죠. 그때 우리가 뭐라면 좀 그 너무 아재스러운 꼰대스러운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지금 세대들한테 지금 그 뭐 이렇게 열심히 사회 참여 안 하는 세대들한테 누가 한 사람 그랬어요? 너네가 광주 항쟁을 알아? 그건 6.25를 아냐고 물어보는 세대와 똑같은 또 다른 편견이다. 그래서 그렇죠. 막 저항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세대들의 가치관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지 않는 것도 참 이상한 나라죠.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것은 전 나쁜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럼 지금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기성세대에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최 원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게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이 사실 자기의 직장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직장이 더 이상 자기 개발 또는 자기 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냥 이게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움들을 감수하면서까지 퇴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 가치의 중심이 본인의 발전에 있다는 거예요. 예. 본인의 발전이 곧 회사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매개적인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구축이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게 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결국 이 젊은 세대들이 자라서 기성세대가 되는 건데 이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지금의 기성세대가 수용하지 못한다면은 그런 단절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문제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전 사회 구성원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젊은 세대들이 그냥 헝그리 정신이 부족해서 그렇다. 젊은 세대들이 너무 이렇게 회사에 대해서 만만하게 생각해서 그렇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사실 지금 또 회사에서 대부분 임원들이라든가 간부급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맞아요. 저는 이것과 직접적 연관이 없지만 최 원장님 인터스텔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대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 우주에 갔다가 30년인가 40년 만에 돌아와요. 딸은 늙어 있죠. 네. 아빠는 그 이제 이 그 뭐 광속으로 달리고 그랬으니까 늙지 않고 딸과 아빠의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외모가. 그 이제 딸이 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아빠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는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 추억으로만 남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의 인생을 자식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고 내 인생으로 너 인생을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냥 딸이 태어나는 순간 기억으로 추억으로만 남는 것이다. 이 얘기를 듣는데 네. 너무 공감이 그렇죠. 되더라고요. 지금 어른 세대가 아이 20대 30대 가는 세대에다 고춧가루 뿌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꼰대스러운 자꾸만 이런 표현이 나오냐. 어른스러운 발상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세대와 다른 것을 갖고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고춧가루 뿌리는 거 아닌가? 근데 그분들도 예. 일반 젊은이를 대상으로 얘기할 때랑 자기 아이를 대상으로 얘기할 때 완전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우리 그건 다 세대는 다르죠, 이렇게 원래. 고생했으니까 당신들도 고생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막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식을 대할 때는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뤄놓은 건 다 너 잘 되라고 이뤄놓은 거니까 너무 힘들면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이것도 해봐. 유학도 갔다 해봐. 그러니까 사회 저명 인사분들 중에 요새 젊은이들은 너무 헝그리 정신이 부족해요라고 하는 분들이 막상 자기 자식을 대할 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예. 이렇게 일하고 자기의 삶의 균형,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세대를 이른바 워라벨. Working 워라벨인데요. and Balance. Work and Life Balance인데요. 워라벨. 이걸 줄여서 이제 워라벨이라고 그러는데 워라벨. 난 새로운 거 지금 배우네.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핵심 바로 이 일과 삶의 균형입니다. 과거에 제까지만 하더라도 제 같은 세대만 하더라도 중심에 놓이는 건 일이었어요.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가정도 중요하다고 우리는 알고는 있었지만 일이 문제가 된다면 일에 더 중점을 두는 예. 이제 그런 식의 삶을 살았죠. 근데 그게 이제 한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고도 성장을 겪어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었다 한다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왜 사회적 문제냐면 사실 젊은 세대들 취업한 그 젊은 세대들 중에서 퇴직률이 지금 퇴사율이 27%가 넘어요. 퇴사 10명 중에 그러니까 2명 정도는 퇴사를 한다는 겁니다. 1년 내로.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가치관이 뭐냐면 왜 그럼 퇴사를 했느냐 물어보면 퇴사를 결심하게 됐느냐. 일과 삶의 균형을 직장이 보장해 주지 않는다 했어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직장을 중심에 놓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삶의 가치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 가치에다가 중심을 둔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바뀌는 세대죠. 이 세대가. 그러니까 한국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이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니 금방 기성세대는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고 연봉이 높으면 좋은 직장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심지어 지금 워라밸 대기업에 다니는 신입사원들도 퇴사를 해요. 대기업에 다니는 신입사원들도. 그건 심지어는 나도 이제 공무원. 나도 이제 아재니까 그럼 뭐 해 먹고 지금 살지? 공무원 시험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되신 분이 퇴사를 합니다. 공무원은 내하고 안 맞아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쟤는 왜 저렇게 쉽게 결정을 하지? 부모님 입장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은 오히려 복지나 사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모티베이션을 주는 회사를 좋아하는 거지. 가가지고 그냥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 그리고 이 뭐 노후가 안정되는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좀 덜 벌어도 제때 퇴근하고 싶은 사실 이제 회사. 그거를 자기 보여준 인생도 상징의 말이 즐기고. 칼퇴죠. 칼퇴. 칼퇴. 그래서 오죽하면 대선 때 칼퇴근법이 나왔겠어요.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삶의 중심에 직장을 두는 게 아니라 직장이 내 삶을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이라 본다는 거지. 사실 이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이 사실은. 교수님 그러면 그 일본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생활을 유지하는 그 족을 무슨 족이라 그러죠? 프리터족이라고 그러죠. 아 프리터족. 프리 아르바이트. 프리터족은 예. 이거하고 좀 근데 틀린가요? 아니, 비슷해요. 그냥 비슷한데 이게 예. 뭐냐 그러면 프리터족이 또 되려 그러면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뭐냐 6개월을 일본에서 열심히 일하고 6개월을 이제 물가가 싼 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아. 남미나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갑니다. 그럼 사회는 그러한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그렇죠. 복지를 잘해야겠네요. 그렇죠. 복지를 잘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노후 복지도 잘 돼 그런 있어야 젊은 되고. 세대들에게 굉장히 프렌들리한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분들이 안 떠나는 거지. 멋진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자 이상래님 저희 집 아들 네. 올해 공채 입사하고 한 달 전 사표 내고 자기가 평소에 원하던 거 합니다. 행복하답니다. 아 이걸 또 긍정적으로 바라봐주는 아빠에게 우리가 그렇네. 정말 좋은 존경의 부분이시네.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두 분은 왜 안 보내요? 네, 저는 입으로 짝짝짝. 역사 굉장히 2038님 저 이번 주 퇴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는데 이제 마음이 편하네요. 2038님 2038님의 퇴사에 우리가 꽃가루 뿌려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훌륭한 PD가 결심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PD가 진정한 너무 인생을 오글거린다고 찾으시는. 밖에서 좋아갖고 막 싱글벙글해요. 근데 사실 퇴사가 분명히 용기를 필요로 하는데요. 예. 그게 자기를 돌아보고 또 자기 앞날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우리가 재충전을 말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회사가 먼저 워라밸 경영을 하는 곳도 있는데 제가 청담동에서 이런 그 회사 하나 알아요. 칼퇴근해라. 그리고 노동자는 월급 많이 주고 많이 놀려야지 일 잘한다. 뭔가 깔때기 네. 같은데. 그 벙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깔때기야. 아니 입사한 지 2년 됐는데. 근데 좋은 회사입니다. 아니 좋은 회사. 입사한 지 네. 2년 됐는데 연봉이 2배로 뛰었어요. 그리고 칼퇴. 근데 추가 근무하면 무조건 시간당 10,000원씩 무조건 책정해주고. 네. 그런데 이게 맞는 게 예. 왜냐하면은 이제 인구가 줄어든다 하면은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막 실질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이 줄어든다고만 생각하잖아요. 인구가 줄어들면은 위에서 아래까지 전부 다 인구가 줄어들어요. 만약에 영국의 인구가 계속 늘어났다 그랬으면은 그 많은 선수들이 프리미어 리그에 가서 뛸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독일 대표팀의 절반은 외국인이에요. 비슷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좋은 인재를 갖다 뽑기 위해서는 결국 뭔가 제시해 줘야 되는데 맞아요. 결국 그게 돈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과 어떤 삶의 밸런스가 균형이 맞는 직장이 최고의 직장이 되는 거지. 복지 네. 직원의 복지가 중요한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복지와 어떤 의미에서 개인의 의사 과정에 대한 존중은 앞으로 기업이 좋은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인센티브가 된다는 거죠. 아니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한 1년 동안 오게 되면 일을 가르치지 않은 대학에서는 대한민국 교육의 특징이 뭐예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도 안 가르친다. 직장에서 필요한 건 하나도 안 가르치거든요. 그럼 지가 들어가서 자신들 들어가서 직장에서 1년 동안 배워 열심히. 그렇죠. 그리고 딱 그만두게 되면 직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죠.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워라밸 경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나가지 않도록. 그게 이제 과거에 한국이 굉장히 고등교육의 대중화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인재들을 양성을 했는데 대학에서 이제 그 사람들 그냥 갖다 쓰면 회사는 되는 거였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입 사원들이 자기의 가치를 찾는 게 우선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그 신입 사원들의 요구에 맞춘 그런 경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고도 성장에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박정희 패러다임을 극복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이런 걸 극복해야지 박정희 패러다임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미 이런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TV에도 소개가 됐는데 벤처기업 중에 한 기업이 본인들 사원복지를 위해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구내 식당에다가 호텔 요리사를 초청해 가지고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 사원들이 이든 뭐 거기 회사 구성원인들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호텔에서 밥을 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은 칼퇴를 시키죠. 대신에
평상시에 왜 칼퇴를 안 시켜요? 뭐 칼퇴를 시키 그 벤처기업이니까 아무래도 뭐 야근도 하고 하겠지만 예. 금요일에 무조건 다 칼퇴인 거죠. 아. 야근을 하면은 이제 벌금을 주고 벌칙을 매기고 그리고 그 칼퇴를 할 때 그 식당에서 그 사원들이 들고 갈 음식들 그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으라고 음식들을 준비해서 다 나눠줍니다. 아니 우리가 10년 전 15년 전에 신흥 젊은 기업으로 성장한 애플이라든지 그렇죠. MS라든지 이런데 회사 모습이 나오잖아요. 넥타이 매지 않고 캐주얼한 복장으로 언제든지 근무하고 그리고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호텔 로비처럼 되어 있는 이런 것이 워라벨을 그렇죠. 손수 워라밸을 경영했던. 사실 실리콘밸리가 이걸 앞장서서 했던 거고요. 그게 왜냐하면 경영학에서도 사실 창조성이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글이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구글 대표의 예. 인터뷰를 봤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구글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구내 식당에 가장 신경을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회의 자리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식당에서 나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이디어를 얻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당에 가장 훌륭한 요리사 미슐링 요리사를 데려다 놔요. 구글에서. 예. 그래서 주변에서 먹으러 올 정도로 거기가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의 워라밸 라이프 스타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회사에 가고 싶은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회사 경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아이돌 이 연예 기획사 중에 박진영 JYP 말고 SM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큰 데가. 네, 있지요. 네. 뭐죠? 양현석 그러니까 씨가는 YJ의 구내식당에 나왔어요. YG의 구내식당에 나왔어요. 네. 너무 밥 시간이 좋다는 거예요. 밥이 좋아갖고 그 아이돌들이 쭉 줄을 서갖고 너무너무 우리 식당이 좋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호텔 셰프를 데리고 온다든지 그 식당 호텔 이 식당을 아주 좋은 그 분위기로 만든다든지 그런 점에서 저는 SBS 구내식당이 제일 좋아요. 밥이 맛있어서. 또 깔때기인데. 그 사실 중요한 저 거는 밖에 나가서 좋은 거 먹는다 밖에 나가는 PD 작가님들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떨 때는. 구내식당이 최고야.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의 퇴사 문화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 그러니까 바로 삶과 일의 균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사를 해라, 뭐 퇴사를 장려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들면 퇴사 때려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그런 데 신경을 써야 되고 써야 국가 된다. 정책도 예. 거기에 맞춰야 된다. 그렇죠. 칼퇴를 해야 된다는 칼퇴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워라밸 찾으면서 그만두는 사람이 없게끔 그렇죠. 회사에서 그게 목적인 거죠. 근로 분위기를 네. 바꿔야 된다. 그래 언제든지 내가 회사 그만둬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마치 대학 교수가 연구년 갖는 것처럼 야, 직장에서 연구년을 가져야 되는 여의도 거죠. 미신타파가 6개월 만에 가장 의미 있는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신년 앞두고 우리 자리 잡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패널들 존중하면서 워라밸 직장을 만든 거야 지금까지. 그렇군요. 그만두지 않도록. 네. 감사합니다. 원래 이게 패널들 2달 한 달 만에 바뀌어요. 지난번에 우리 종료할 때 가서 봤죠. 내 코너 왜 없앴냐고 술 먹고 아니, 항의하는 사람 봤죠. 경영을 잘 하셔야 되니까. 그래요? 워라밸 경영을 우리가 하세요. 워라밸 경영을 하잖아요. 저는 못해도 우리 또 PD 작가님들 얼마나 잘해요. 응? 구내식당에서 밥 안 먹고 나가서 좋은 거 먹는다는 사람이 이해들이 안 돼 근데. 구내식당을 자 접근하는- 박혜선님 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정수진님 결혼 안 한 미혼들 이야기 같아요. 저희처럼 애 있는 집은 아둥바둥 살아요. 크크.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끝까지 얘기를 안 드셔서 그래. 아둥바둥 살지 않고 그렇죠. 탈퇴를 해도 많은 급여와 그렇죠. 충분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런 회사 분위기를 만들려는 겁니다. 맞아요. 그거죠. 예. 그게 핵심이에요. 이순열님 저도 회사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둬요. 먹고 살아야니. 자 현실적으로 이걸 추구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서 딸린 식구들도 있는데 퇴사 준비를 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회사에서 분위기를 바꾸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작은 것이나마 실천을 합시다. 그 중에 예. 하나가 월차 쓰게 하고. 월차 쓰게 하고 월차 눈치 보지 않게 쓰게 하고 칼퇴만이라도 지켜준다면은 예. 그 회사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날 거예요. 남자들에게 육아휴직 주고. 그 500년 전에 세종대왕도 줬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왜 안 줘요 지금? 사실 뭐 우리나라 정도 되면 OECD 국가가 됐으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아니 남자분들에게 애 낳지 휴직 쓰라는 거예요. 휴직 쓸 때 되면 눈을 딱 레이저 쏜대요. 당신 정신 나갔어 지금? 맞죠. 여기 엄청난 부담이 되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그 업무를 손에서 놓는 순간 예. 나중에 왔을 때 자리가 도태된다고. 없을까 봐 너무 두려워해요. 아니 근데 최명기 원장님이 이게 이 대목에서 목소리를 떨고 오는 게 남자 직장인들에게 그 병원에서 퇴직
휴직이나 이런 그 육아 휴직 쓴다 할 때 거부한 거 아니에요? 저희는 없어요. 남자 직원이 없어요. 본인이 직원이자고 대표 네. 1인 기업 예, 이게 워라벨이에요. 이게. 오라벨이네. 본인은 예, 저래 좀 되면 슬프네요. 일을 본인 더 많이 예. 합니다. 저희는 2인 직장이에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둘이서. 차라리 마음 편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단순하게 그냥 뭐 젊은 세대가 헝거리 정치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삶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노력해서 만들어 봅시다. 회사에서 그래서 만들어주고 직장에서나마 작게 실천을 해보자. 다니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 보자.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맞아요. 그래서 좋은 직장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자신들 권리를 찾으면 그게 또 어디로 가냐면 사회는 민주주의적 인식이 발달된 사회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정말 6개월 만에 귀에 팍팍 꽂히는 수고하셨어요 두 분. 네, 6개월 감사합니다. 만에 이런 좋은 프로 만들으라고. 칭찬 아닌 것 같아요.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자, 두 분 새해 뵙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돌아옵니다. 자,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평창 평화올림픽을 만듭시다. 땡큐 피스 평창올림픽. 안녕하세요.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1부 뉴스 브리핑 한결의 20일 하영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예, 한겨레 20일 하호영 기자입니다. 예, 그 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 이제 안티 하영 이건 없어졌어요? 조금 네? 덜해졌어요? 안티요? 예. 아니 뭐 제가 여전히 뭐- 많아요? 네. 그 말 조심하면서 살라 그랬잖아요, 제가. 제가 무슨 말실수를 그건 나 그걸 알았어. 자신의 억산 자신이 하는 뉴스 거지, 브리핑 뭐. 하시죠. 예. 자신의 억산 자신이 하는 거지. 예, 뉴스 브리핑 그거 하려고 왔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감회가 새로우시죠? 왜요? 다스가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잖아요. 아, 다스가 뭐 해준 말인지 알아요? 다스스? 아니야, 다 죽었어. 아하. 다 죽었어. 좋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예. 다스의 관계가 드디어 드러날까요? 아하. 네. 오늘 정식 아하. 출범합니다. 예. 예, 동부지검 팀이죠. 일종의 특임 검사를 두기는 그렇고 특임 검사라고 하면 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그렇죠. 특검 특별 검사는 아니고 특임 검사라고 하게 되면 검찰 내부에서 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그것만 수사를 해라. 네. 라고 특임 검사를 임명해 주면 좋겠지만 일종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죠. 그렇죠. 그렇게 예. 되다 보면 지금 검찰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임 검사는 아니지만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동부지검에다 내렸을 땐 동부에 일단 선수들이 많다. 그렇죠. 동부가 이것에 믿을만하다. 특화된 수사팀이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정호영 특검팀에 예. 윤석열 현재 중앙지검장이 파견으로 나갔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본인들 스스로 예, 객관성을 또 동부지검에다. 다른 방식으로 예. 예, 확보하겠다. 지금 검찰총장이 누구죠? 문무일 총장이죠. 예. 문무일 총장이 칼을 빼든 것 같아요. 그렇죠.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그리고 12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을 한 부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다스가 BBK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 예. 여기에서 이때 직권남용이 있었냐. 그렇죠. 직권남용이 있었나. 여기에서 이제 외교부가 동원이 됐는지 청와대는 움직였는지 이 부분은 서울중앙지검이 합니다. 예, 이 부분 서울중앙지검.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직권남용 부분은요. 2020년까지로 공소시효가 좀 미뤄져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뭐랄까요. 세밀하게 들여다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실소유주가 누구냐라는 부분은 예. 공소시효가 실제로도 며칠 남지 않았죠. 정호영 당시 특검이 현재 변호사인데 그렇죠. 쓸데없는 기자회견을 한 번 했죠. 뭐 그런데 큰 영향은 없을 걸로 아니요. 봅니다. 그 왜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뭐냐면 네, 비자금 조성이 아니라 직원의 횡령이었다. 그렇죠. 그때 말단 여직원이었거든요. 자기 네. 입사한 지 몇 개월 안 돼. 네, 그럼 직원의 횡령인데 그 직원이 또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횡령을 했단 말이에요. 2003년서부터 2008월이니까. 네, 그럼 직원의 횡령이면 본건과 관련 없더라도 횡령 혐의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것을 검찰이나 이런 데다가 넘겨야 되거든요. 네. 다른 부서에게. 네, 이거는 자기 책무를 방기한 거죠. 그렇죠. 제가 본안과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 실소유주를 규명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호영 특검의 기자회견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어쨌든 말씀드린 정호영 거고. 특검이 당시에 봐주기식으로 덮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그렇죠. 아하.
그렇기도 하고요. 예. 실제로는 그때도 말은 나왔었죠. 다만 규명되지 않았을 뿐이고. 규명되지 않았을 뿐이다. 사필 규정입니다. 예. 그때 검찰에서는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는 제3자의 소유다. 제3자라고 했고. 그런데 특검에서는 예. 이상은 씨 것이 맞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 사실 제3자라고 얘기하는 게 더 솔직한 거였죠. 그렇죠. 솔직한 거였죠. 네. 검찰이 본연에 왜냐하면 그때 검찰은 나름대로 참여정부 끝 무렵의 검찰이었기 때문에 5년 동안 정치색을 좀 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객관적으로 발표하려고 노력을 했고 특검은 꼬리곰탕 먹고 취했고. 그리고 실제로 후배들이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후배 검사들이나 동료 검사들이 보고 맞아요. 있고 사건은 남습니다. 예. 그래서 역사가 이것을 다시 규명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창고에 들어갔다 언젠간 다시 나오는 거죠. 캐비넷을 여는 거죠. 캐비넷을 여는 거. 예. 어허. 오늘 본격적으로 수사팀이 출범을 하면은요. 예. 이제까지 다스 의혹 취재해온 주진우 기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신분으로. 예,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요청을 했죠. 네. 자, 그런데 120억의 실소유주가 네. 만약에 150억의 용초가 나온다면 네.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 돈이 맞습니다. 대선하는데 흘러 들어갔다. 그럼 대선은 조심스럽네요. 누구 대선이었나요? MB 대선 아니었나요? 이 정도면 3차 그렇죠. 동자도 추정할 만하다. 추정할 만하다. 예. 예, 추정할 다만 만하다. 검찰은 예. 이것의 근거와 증거를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동부지검으로 간 사안에 대해서요. 어라 중앙지검이 하는 동부지검으로 갔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많을 텐데요. 실제로 팀장을 맡게 된 문찬석 동부지검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문찬석입니다. 몇 기인가요? 기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예, 23기 아니면 24기죠. 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23기가 검사장을 달았고 24기가 올해 차장으로 승진했으니까요. 정확하십니다. 그럼요. 역시 예. 법조 쪽은 정확하십니다. 기업 관련 수사에 정통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기업 관련 수사. 예, 주가 조작이 주특기입니다. 아하. 조작이 주특기가 아니죠. 주가 조작을 잡아내는데. 예, 그렇죠. 3차장 예, 한창훈 검사하고는 누가 한 수위인가요? 이런 표현을 쓸지 모르겠는데. 한창훈 맞죠? 한창훈인가? 한창훈. 예. 막상막하 아.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창훈 검사가 27기. 네. 27기의 에이스. 네. 이른바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으로 불리는. 문 검사 같은 경우에는 예.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도 지냈어요. 오호. 예. 그래서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선수다. 네. 검찰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선수가 붙었다. 네, 지켜볼 일입니다. 예. 그리고 주진우 기자도 오늘 출석해서 이러저러하게 도움을 많이 줄 것이니까요. 예. 네. 주진우 검사가 어제 주진우 기자. 주진우 기자가 네. 어제 밤 정확하게 12시쯤에 네. 검색 순위 6위에 올라가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들여다봤더니 바로 참고인 조사로 예. 출석한다. 그렇죠. 저는 이 실시간 검사하는 것 때문에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자요. 어제 그 봉도사님 실시 검색은 안 나온 것 같죠? 저는 안 나오죠. 제가 왜 나옵니까? 그렇죠. 예, 네. 다 죽었어. 다스. 알겠습니다. 자, MB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715건 대통령 기록관에 봉인됐다. 이건 뭔가요? 이것 또한 의미는 아주 커 보입니다. 예. 어떤 부분이냐면 국정원하고 경찰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을 추정케 만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작성된 문건 715건입니다. 예. 이게 개입이라는 말은 좀 너무 완화된 표현이고요. 사찰이죠. 그러니까 당시 야당 정치인을 사찰한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견약 물밑 움직임의 촉각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민주당 조선일보의 박원순 죽이기 기획 주재설의 촉각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 정봉주도 있던데. 네, 그렇죠. 예. 2040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뭐 이렇게 해서요. 청와대에서 유력한 야당 정치인이나 SNS와 관련돼서 아주 매우 지대하게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사찰 문건이네요. 그렇죠. 이 문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청와대가 어느 정도 개입이 되어 있는지도 들여다봤어야 하고요. 예. 다만 이 문건들이 당시에 디도스 사건 때 그 만들어진 특검팀에서 확보를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수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판단을 해서인지 압수물 처분 규정에 따라서 반환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지휘 라인을 보면 황교안 장관이나 김진태 총장, 뭐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있어서 이게 과연 공명정대하게 반환이 됐느냐, 그리고 이 내용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또 수사를 해 보면 어떤 범죄 혐의가 드러나느냐, 또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혹시 등장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의혹들, 이런 의심들이 충분히 제기될 만합니다. 반환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된 거죠. 이관입니다. 이관이죠. 예, 이관입니다. 그래서 이 봉인된 부분을 네. 고검장인가요? 고검장의 영장이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는데 들여다보겠다는 겁니까? 안 들여다보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은 필요합니다. 왜 판단이 필요하냐면요. 예. 이게 지금 감찰 중에 지금 나온 거잖아요. 아하. 감찰 중에 나온 거고 어디 감찰 중이에요? 대검에서 특별감찰단에서 지금 파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관련자 20여 명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이 또한, 덮었다고 예.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감찰단이요. 예. 지금 아니, 감찰단은 그때 당시에는 덮은 거죠. 덮은 거죠. 당시에는 덮은 거고, 지금 감찰단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신중하게 좀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명정대하게 처리가 돼야 하겠죠. 예. 예. 그리고 MB와 관련된 지금 군사이버사령부라든가 국정원 댓글, 정치 개입 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다스 문제하고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것도 기록관에 봉인된 것을 들여다볼지 네. 말지는 대검이 고민에 빠졌겠네요. 예,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 오늘 검찰이 방문 조사한다. 예, 예, 이거는 실시간 검색어도 떴었는데요. 예.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입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구치소 방문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하는데요. 예. 지금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어요. 보이콧하고 있어서 이 방문 조사 또한 제대로 응할지 이것은 미지수입니다. 예. 응하지 않을 것으로 사실 전망하고 있고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포함해서 화이트리스트나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예. 이거하고 포함해서 박근혜 대통령 근황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독방 예. 지금 있죠. 예. 3.5평입니다. 3.5평 꽤 넓은 거 이만해요. 지금 우리 지금 스튜디오가 스튜디오가 3.5평인가요? 요거보다 조금 작습니다. 아 그래요? 예. 평소에는 방청소 식사 설거지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예, 그리고 1시간 정도 걷는 운동, 매일 하루에 1시간 정도 걷는 운동이 있나 봐요. 원래 서울구치소는 30분 주는데요. 네. 전직 대통령이니까 뭐 조금 더 주겠죠.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독서를 하는 것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말씀 조금 드릴까요? 김주영의 대하소설 객주. 아하. 재밌는 건 만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 예, 바람의 파이터라는 바람 파이터 배달. 예, 최배달이 나오는. 최배달 만화 그 우리 20년 전에 본 건데. 그렇죠. 예. 예. 이게 그 넘버 3 아시죠? 그 예. 영화. 예. 그 넘버 3에 나온 대사로도 유명하죠. 너 소야? 일로 와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너 소야 이리 와봐. 예. 빡 치킨 거 소뼈 예. 부러뜨. 예. 소 부러질 뿔 때까지. 부러- 예. 소 뿔 부러뜨리고. 예. 오호. 뭐 그런데 바람의 왜 이거를 파이터. 오. 왜 이거를 읽고 있을까? 뭐 이런 해석도 등장합니다. 예. 예.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인물들의 모습. 뭐 이런 것 때문에 읽고 있지 않나? 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을 스스로 역경이라고 생각하는 원래 거죠. 꿈보다 해몽이에요. 네. 예.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남편이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이제 병원에 병원을 데리고 데리고 가고.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 치료 과정에서 김지영 씨가 겪은 정말 이거는 공식적인 통계 안에 숨어 있는 그 자질구레한 일상 속에서의 성차별, 일상 속에서의 비적대적 모순관계 속에서의 모든 압박 그런 것들이 운동권 용어로 써 거기다. 그게 너무나 정확한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예.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풀어나가는 거죠. 우리 옛날 학생 운동할 때 맨날 적대적 모순이냐 비적대적 모순이냐 갖고 맨날 싸웠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어떤 부분에서 좀 막 살 떨리는 느낌이 드는 게
정말 우리가 겪은 모든 상황이 장면에 맞아요. 적나라하게 묘사가 돼 있죠. 그리고 저는 그 대목에서 또 가슴 아팠던 중에 하나가 낮에 그 애를 재우고 커피 1,500원짜리 커피를 사 먹는데 맘충. 그 지나가던 직장인들이 아유 팔자 좋다. 남편은 나가서 이제 개고생하는데 저렇게 앉아서 커피 마시고 맘충이라 그러면서 지나가죠. 네, 맘충.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저녁에 울면서 남편한테 얘기해.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나도 우리 집안을 일궜는데 이거 1,500원짜리 커피 하나 먹을 자격이 없냐고. 걔 막 울면서 얘기하는데 무슨 미안함이 있냐면 낮에 그 동네에서 이제 선거운동 하다 보면 낮에 이제 몰려다니면서 밥 먹고 다니는 아줌마들이 있거든. 이거 속으로 무척 욕했거든. 어머 왜 점심에. 욕하셨어요? 아니 근데 왜 그랬냐면 가장 떠들고 가장 목소리가 큰 분들이라 그러고 10,000원 넘어가면 또 그 음식점 막 욕을 해요. 9,900원이지 10,000원이 넘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그럴 때 사실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남편들은 고생하는데 저렇게 몰려다니면서 막 밥 먹고 이러는 게 속으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 게 막 미안하더라고요. 전업주부는 24시간 노동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국회에서 잘리고 난 다음에 전업주부도 해봤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세대에는 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였어요. 그런데 이 82년생 김지영의 경우는 배울 만큼 배웠고 부모들이 남녀 차별 없이 교육시킨 세대거든요.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이 어느 정도 막 그냥 초기 논란이 아니라 그냥 일상으로 자리 잡아가는 그 과도기인데 우리가 겪은 거랑 똑같은 걸 겪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참 이상했어요. 저는 굳이 책을 안 읽은 변명을 하자면 사실 이제 제 동생들이 이 또래 동생들이 있고 저는 여동생이 셋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럼 광주에 있는 양언니구나. 한의사는 여동생이에요? 예. 남동생이 아니었어요? 아 그럼 진실 가서 약을 받아올 거. 아니 왜 여동생을 남녀 차별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근데 남비 여존사. 남비여존 사상이 너무 투철하시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딱 직장 생활을 하고 한 10년 정도 저랑 이제 후배들이다 보니까 급격하게 여자 후배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저는 이제 안에 있으면서 겪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제가 입사했을 때는 전체 예를 들어서 기자들 중에서 300명 기자들 중에서 여자 선배가 한 5명 있었나 그런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확 여자 후배들이 늘어나면서 이 후배들이 어떤 고생을 하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충돌이 있는지를 너무나 많이 봐서 이걸 굳이 책으로 또 읽어야 돼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게 주변에서. 달라요. 아니 근데 이제 그때 다녔던 회사는 무척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 회사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겪거든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이런 거였죠. 저는 이제 동생들이 또래가 있으니까 네. 야 어떻게 저런 얘기를 선배들이 할까라는 일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그 선배들은 또 너무나 오랫동안 남자들만 이 세상에 익숙해졌다 있으니까 정말 진짜 성희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단어들도 너무 서슴지 않고 쓰는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근데요 봤거든요. 남성들이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를 보고 아 너 참 예쁘다 그래서 뭐 일도 잘하겠다든지 넌 참 예쁜데 눈이 반짝인다든지 이런 얘기가 더 이상 칭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커피 1,500원짜리 하나 먹은 거를 맘충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충격받는 것처럼 칭찬으로 포장된 그런 어떤 여성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얘기들이 차곡차곡 다 여성들의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82년생 김지영이 그 약간 빙의 현상이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아까 치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그런 크고 작은 온갖 상처들이 때로는 바늘로 때로는 못으로 때로는 빗으로 예. 가슴과 세포 때로는 빠루로. 예. 아 빠루는 일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빠루가? 못 빼는 거 크게 있어요. 장돌이. 그래서- 장돌이. 그래서 그런 아 것들이 그게 다, 빠루가 일본 말이에요? 예. 다 쌓여서 근데 장돌이라면 못 알아들은데. 예. 봉도사님. 하세요. 예. 네. 다 쌓여서 그것이 이제 어느 날 빙의로도 치매로도 나타나는 거죠. 상처가 쌓여서. 이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독후감이라고 제일 많았던 그리고 저도 공감했던 게 책장을 넘기면서 설마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어김없이 그 일이 난 누구나 예상하는 여성 독자들이건 누구나 예상하는 그 일이 벌어진다는 계속.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실화로. 그래서 이건 소설이 아니라 사회 보고서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소설로 포장한 사회 보고서다. 예.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개인적으로 학생 운동을 하면서 이게 그 정말 이 세상을 보는 눈에 대한 도움이 된 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운동권에서 활동하는 여성분들이 그 양성평등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투철하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투철한 최민희 의원하고 20대 초반에 만났거든. 조금만 삐딱하면 그냥 진짜 이 언어의 폭력이 우리를 죽이는데 언어의 폭력이라니요. 그건 거의 폭력 수준이에요. 이건 양성평등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아니 주링봉 씨 오늘 왜 이러세요? 근데 진짜 저는 집안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여동생이 셋이 있으면 저희 집안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전에는 다들 남마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일남 삼녀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오히려 혜택을 받던 입장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사회가 급격하게 변해가면서 야, 이 동생들이 정말 어렸을 때 어려웠겠구나, 서러웠겠구나 하는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서 제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으면 동생들은 기다려야 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오빠가 쓰는데 왜 감히 방해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사실 그런 예전에는 문화였는데 82년생 김지영이 화제가 된 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자가 소수다 보니까 참았는데 그 부분들이 참을 일이 아니라는 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게 이제 82년생 김지영이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런 면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운명의 기시감이라는 게 놀랍지 않아요? 여동생 셋이 있는 집에서 태어나서 언니 뉴스. 근데 야, 이건 우리 PD가 예지감이 있는 게 아니고 운명의 기시감이에요, 그냥.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 때의 선배들, 이제 그 해직 기자 선배들이나 뭐 언론계의 선배들은 여성에 대한 배려가 있었어요. 저 있었어요,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있었어요, 이분도. 저는 빅이었죠, 빅. 네, 굉장히 그 젠틀맨이셨는데 그런데 기분이 좋아지는데. 82년생 김지영 세대는 여성 수가 많아지면서 여성과 남성이 직장에서 경쟁 관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런 과거에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우리 선배들이나 우리 세대가 여성을 배려하던 것도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더 힘든 세대였을 것 같아요. 아니 그 할 배려라는 말이 말이 말씀할 것 같아요. 아니 배려라는 어쨌든 말이 좀 기분이 확 그런데. 나빠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운동권에서 뭐 배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랑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과 뭐가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운동권 내에서 가장 문제됐던 분위기 중에서 하나도 그 남성 중심적인 문화였거든요. 마초 문화가 심했죠. 네, 근데 더 이제 심한, 오히려 최민희 더 이런 심한. 분하고 생활하면은 마초 문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마초 문화가 있었지. 한 대씩 맞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의식적으로는 혹은 교육적으로는 혹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거는 여성 평등이나 남자 평등을 얘기하면서 사실 일생활의 미시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실천이 안 되고 의식적으로도 많이 바뀌지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충돌 모순이 지금 이렇게 소설 하나로 드러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제가 그 사실 몇 년생이에요? 근데 고란 기자님, 최란 기자를. 네. 2000년생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2000학번이고 82년생이죠. 아니 아닙니다. 2000년생이라니까. 왜 얼굴이 붉어지고 어머, 여성은 버벅거리세요? 네, 아, 네, 이거 뭐 그렇습니다. 나이 물어보면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02년생에게 82년이냐고 물어봐갖고. 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은 제가 약간 자랑할 게 그 책의 해설을 쓴 여성학자가 있는데요. 제 친구분이세요. 이름이 야, 이게 쿠션 깔때기거든요. 네. 최근 신간도 출간됐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신간이 뭔데요? 뭔데? 나의 첫 젠더 수업이라는 책인데 그 누구의 이름도 읽어봐야겠다. 얘기해. 예, 김고연주고 서울시 젠더 자문관으로 있습니다. 예. 아, 네. 네. 근데 공무원이네요. 네, 네, 아니요. 비정규직입니다. 예. 근데 이 친구가 보도사님한테 안 좋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자꾸 고 기자님이. 아니 이 친구가 난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저는 이 소설보다도 뭐 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해설이 상당히 공감했는데 그 해설에서 상당히 공감했던 표현이 뭐냐면 그 맘충이란 표현. 그때 제가 애를 낳고 저도 맞아요. 맘충으로 약간 취급받는 그런 시절에 타인에 대한 돌봄이 사라진 시대에 거의 유일하게 타인을 돌보고 있는 존재인 엄마에 대한 표현이 맘충이라는 거예요. 슬퍼지려고 그랬어요. 네, 순간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러네요. 이 부분 타인에 대한 돌봄이 사라졌는데 유일하게 타인을 돌보는 존재가 엄마인데 그 엄마를 맘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보면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런 게 여성분들 사이의 갈등도 의외로 심한 것 같아요. 이건 남녀의 문제보다도 어쩔 때는 여여 갈등으로 몰아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뭔가- 몰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프레임 전환을 사람 전화를 시도하는 아니 프레임 전환 시도하는 거 맞는 것 같죠? 네, 코끼리도 뭔가 생각하지 이상해서 마세요. 제가 얘기할래요. 예. 예, 뭐냐면 이게요. 지금 고란사 고란사 기자. 고란 기자님 말씀이 맞는데
있는데 이게 통계로도 네. 82년생 김지영의 어려움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82년생 김지영 세대에 기혼 여성 중 5명 중 1명이 경력 단절녀 여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경단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네. 그 경단녀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결혼, 육아, 임신, 출산 이게 91%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김지영 씨와 같은 이유로 직장을 그만뒀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5명 중 1명꼴로 경단녀라 그러는데 실제로 경단을 했다가 다시 직장을 구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 기혼 여성 중에 경력 단절 여성이거나 경력 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이 2명 중 1명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50%. 네. 알겠습니다. 최남희님 나도 읽어봐야겠어요. 정수진님 전 봉도사님 추천으로 10년 만에 구입 후 읽었네요. 제가 딱 81년생이거든요. 공감이에요. 김지영님 전 80년생 김지영입니다. 정치쇼에 제 이름이 나오다니 영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우리 사회 여성의 문제를 경단녀의 문제를 드러냈지만 가슴 아픈 스토리 아니에요. 자, 다음 이슈 고란 기자님이 골라온 뉴스요. 어떻게 보면 연결된다고도 볼 수 연결되는 있는데요. 거네요. 여혐 논란인데요. 예. 일단 이게 또 왜 2017년을 흔들었냐. 사실 2016년에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예. 여기에서 여혐 논란이 불거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왁싱샵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올 7월에 혼자 예. 왁싱 이게 제모죠. 업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손님을 가장해서 찾아온 남성에게 살해가 됐거든요. 근데 이 남성이 왜 이 여성을 그 살해 대상으로 골랐냐?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에서 BJ가 해당 왁싱샵이 여성이 혼자 있는 외진 곳이다라고 강조를 했고 이런 주인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담겨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화되고 살해당했다. 그래서 여혐 논란이 빚어지면서 왁싱샵 여혐 살인 사건 해시태그가 확산됐고요. 제2의 강남역 살인 사건으로 불리면서 이 여혐 살인 공론화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처음에 이 여혐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왜 여성 혐? 예. 다음 뉴스 포항 여진 계속되고 있다고요? 지금 26일 오전 4시 5분쯤에 예. 포항시 북구 북쪽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예. 어제죠. 여진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지진입니까? 여진입니다. 여진이에요. 이재민들은 여전히 체육관 생활하고 있는데. 예, 체육관 생활하고 있고 사실 날도 춥잖아요, 지금. 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감소하던 이재민이 조금 더 늘었어요. 왜요? 이게 피사의 아파트라고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아파트가 개성 기운 아파트. 거군요. 예. 그래서 안전 점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23일 날 예. 30여 가구가 대피소로 옮겼어요. 이게 안전 D등급 좀 나왔나 보네요. 예. 그래서 거주하기가 D등급인 불가능하다. 예, 거주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좀 감소를 하다가 예. 흥해 실내체육관에 4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아하. 400명 정도 있고요. 독도 체험 수련관에 117명, 232가구나 아직도 연말에 있습니다. 진짜 그 국민 모두 여러분 모두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고요. 네, 정부 관계자들도 좀 관심을 갖고 빨리 거주지로 임시거주지를 좀 만들어갖고. 그럼요. 이게 텐트 생활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거 요즘 독감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예. 체육관에 독감 걸리면 또 한 번에 쫙 퍼지니까. 네, 알겠습니다. 포항 이재민 관심 가져주시고요. 하영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한겨레 11 하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 언니 뉴스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안녕하세요.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송년 특집 2017년을 흔든 언니 뉴스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오늘은 아무 패널이 다 계시구나.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우리 유령입니다. 함께 하실 분 누구시죠?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양지열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고란 사이.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니 구순잔치를 했는데 고란사를 못 불렀네. 근데 양 변호사님, 근데 어제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어떤 지금 아침 방송 하시잖아요. 이게 와. 예, 아침 메인 방송 해갖고 앵커. 메인 앵커. 그 이제 그 양 변호사님이 그랬대 PD한테 다른 걸 다 접고 여기 집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그냥 자유롭게 하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또 그게 그 팩트예요. 가짜 뉴스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PD와 저는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가짜 뉴스죠. 근데 네. 가짜 뉴스다 그랬어. 예. 왜냐면 양지열 변호사가 그럴 뿐이 아니다 절대로. 언니 저희를 뉴스를 버리시면 안 버릴 되죠. 뿐이 아니다. 그렇지. 아니 근데 언제까지 해요 그거? 아직 논의가 안 됐습니다. 왜 다른 방송 스케줄을 제가 여기서 얘기를 논의를 하고 아니 있는데. 나는 메인이 되라고 막 계속 박수를 치고 있거든. 어차피 겹치는 시간이 아니니까 네.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우리를 아니 고 기자님이 우리를 어여삐 굽어 살피소서. 왜 예. 그러세요 연말에 갑자기? 아,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야 예. 세상에. 평소에 잘해주시지 갑자기. 자 오늘은 송년 스페셜 2017년을 흔든 언니 뉴스를 골라봤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예. 뭐예요? 예, 2017년을 흔든 언니 뉴스 첫 번째 예. 82년생 김지영 신드롬을 가져왔습니다. 예. 혹시 봉도사님은 읽으셨죠? 읽었죠. 예. 이게 조남주 작가의 소설인데요. 예. 이 82년생 김지영이 정말 많은 여성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실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화죠 사실은. 아, 실화죠. 실화죠. 예. 그리고 실화의 베이스를 둔 이게 네. 82년생 김지영이 왜 제목이 82년생 김지영인지 몰라요. 그 82년생 중에 김지영이? 가장 많은 여자 이름이 김지영이래요. 네. 오,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예요? 네, 예. 예, 가짜 이거- 뉴스 아니에요? 아니 실화입니다. 실화. 그 실화인데 83년생은 뭐예요? 제일 많은 게. 모르겠습니다. 81년생은요? 모르겠습니다. 60년생 제일 많은 이름이 뭔지 모르죠. 모든 이름에 봉자가 들어가요. 아, 최민희가 아니라 원래 최봉이었었어요. 최봉이. 아, 네. 근데 이 조남주 작가가요. 원래 방송 이 구성 작가를 오래 해서 나중에 이제 소설 뒤에 보시면 거기에 통계 자료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PD 수첩 작가였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아 PD 수첩 작가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책이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청와대 오찬 때 예. 이 책 얘기했고 대통령에게 선물한 거죠. 네, 예. 그다음에 그러면서 화제가 금태섭 됐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300명에게 선물하면서 뭐 일단 유명해졌는데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읽어본 분들이 계속 권해서 50만 맞아요.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저는 이 책을 우리 딸이 읽으라 그래서 읽었습니다. 이거 꼭 읽어야 된다고. 엄마의 의식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양 변호사님 책 보셨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예. 저는 못 봤습니다. 예, 저는 책을 펼치면서부터 눈물이 나더라고. 아, 책을 펼치면서부터. 그리고 지금 표정이. 처음에 그 약간 치매로부터 스토리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네. 이게 어느 날 이게 그 실화일까? 그런데 여성들이 출산 이후에 오는 충격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게 좀 그런 기억이 떠올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양 언니처럼 안 읽으신 분을 위해서 줄거리 잠깐 줄거리를 아, 오늘 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계속 공격하시죠? 공격이 아니고 배려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눈빛은 지금 레이저를 쐈어요. 봉도사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느 날 갑자기 34살 김지영 씨가 그 약간 빙의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빙의한 것처럼 해서 친정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남편한테는 네. 남편이 사귀던 옛 애인의 모습으로 빙의를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남편에게 그 못다한 얘기 있잖아요. 예. 사실은 김지영 씨의 속마음이죠. 그게 그런 얘기들을 한